안녕하세요. 피터 드러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경영학의 거장이죠. 네, 그렇죠. 오늘은 그의 책,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요. 혁신이란 대체 무엇인지, 또 그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 이런 거 말고요. 당신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드로커가 특히 강조했던 게 혁신이라는 게 그냥 뭐 번뜩이는 영감이나 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운이 아니다. 네, 아주 체계적이고 또 목적이 뚜렷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드러커가 말하는 그 혁신이라는 거요. 네. 대체 뭔가요? 보통 뭐 기술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드러커는 혁신을 훨씬 넓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자원에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 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능력이지 꼭 새로운 기술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잠자고 있던 자원의 가치를 이렇게 딱 깨우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고전적인 예가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이요? 네, 원래는 그냥 성가신 푸른 곰팡이, 병균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이게 다른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걸 발견했죠. 그 가치를 딱 알아본 순간 그 쓸모없던 곰팡이가 인류를 구하는 엄청난 자원이 된 겁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관점의 전환이었죠. 관점의 전환. 흥미롭네요. 그럼 기술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꾼 그런 사례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19세기에 사이러스 맥코믹의 할부 판매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례죠. 할부 판매요? 농기계 회사였죠? 네, 당시 농기계는 있었는데 농부들이 당장 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쵸. 비쌌을 테니까. 네, 맥코믹은 기술 개발 대신에요. 농부들이 미래의 수확물 이걸 담보로 기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값을 치르게 하는 이 할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와, 대단한 발상이네요. 갑자기 농부들한테 구매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농기계 시장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기술 혁신 없이 그 금융 방식의 혁신으로 시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야, 듣고 보니 컨테이너 운송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냥 쇠상자인데 세상을 바꿨다고들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컨테이너 자체는 뭐 첨단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누군가가 배를 그냥 운송 수단이 아니라 화물 처리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항구에서 짐 내리고 싣는 시간을 확 줄이는 데 집중한 결과죠. 프로세스를 혁신한 거군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 혁신 하나가 해운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고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세계 무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생산성이 뭐 4배나 뛰었다고 하니까요. 와, 4배요. 대단하네요.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하네요. 심지어 드러커는 경영, 매니지먼트 그 자체도 20세기 최고의 사회적 혁신 중 하나로 봤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 방법 자체가 혁신이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이처럼 혁신은 기술, 사회, 경제, 프로세스 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행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의 조짐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규율이라는 거죠. 체계적인 탐색. 그럼 그 탐색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드러커가 짚어준 기회의 원천들이 있다고요? 네, 7가지 원천을 제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현실과 인식의 불일치, 프로세스의 필요성, 또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 이렇게요. 7가지나? 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좀 의외인데 강력한 몇 가지에 집중해서 얘기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실패는 뭐 그렇다 쳐도 성공이 기회인데 그걸 놓친다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성공은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거나 뭐 전략과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쉬워요. 1950년대 뉴욕 메이시 백화점 사례가 아주 극적입니다. 메이시 백화점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백화점 주력 상품은 당연히 패션, 옷이었죠. 네. 근데 이상하게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 같은 이런 가정용품 매출이 갑자기 막 늘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근데 경영진은 이걸 비정상 쪽이라고 본 겁니다. 백화점은 패션이지 무슨 살림살이냐 이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요. 오히려 잘 팔리고 있는 가정용품 매장을 줄이려고까지 했어요. 잠깐만요. 잘 팔리는 걸 줄인다니요?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기존의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백화점 이퀄 패션이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강했던 거죠. 우리가 틀렸다.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 반면에 경쟁사였던 블루밍데일스는 이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집 꾸미는 데 돈을 쓰는구나. 이걸 딱 알아채고 발빠르게 가정용품 중심 백화점으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뉴욕 2위로 확 컸죠. 와. 메이시는 이 황금 같은 길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고전했습니다.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아니, 근데 단순히 뭐 보고 시스템이 문제점을 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성공이라는 게 종종 기존 사업 모델이나 시장에 대한 가정이 이게 틀렸네? 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걸 바꿔야 하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죠.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뜻밖의 성공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성공도 놓치는 판에 실패는 더더욱 외면하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드러커는 심지어 예상치 못한 실패 속에도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포드의 에드셀 같은 경우엔 거기서 뭘 봤다는 걸까요?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포드가 1957년에 에드셀 출시할 때 시장 조사를 정말 철저히 했거든요.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죠. 이때 포드가 단순히 이 소비자들이 이상하네 라거나 우리가 운이 없었어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실패 인정하고 접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 가졌던 기분 가정이 혹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라고요. 오, 질문 자체가 다르네요.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죠. 그 결과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소득 수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차를 고른다는 엄청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아하, 실패 덕분에 시장의 진짜 변화를 읽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만든 차가 바로 그 유명한 썬더버드입니다.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이 차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는 뭐 회사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물론입니다. 아주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1950년대에 TV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요. 네, TV 시대가 열렸죠. 모두가 이제 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판사들은 공포에 떨었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TV 시청률이 막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책 판매량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네, 같이 늘었다고요? 왜요? 예측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상과 달리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었죠. 사실 자체에 주목했어야 했군요. 그런데 기존 출판사나 서점들은 이 현상을 알고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기존 방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 기회를 딱 포착한 건 의외로 책과는 전혀 상관없던 대형 소매체인들이었습니다. 소매체인들이요? 서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요? 어떻게 접근했는데요? 그들은 책을 무슨 지식 상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잘 팔리는 물건으로 본 거예요. 슈퍼마켓처럼 접근한 거죠. 아, 관점이 다르네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쇼핑몰에 그냥 크고 밝은 매장을 열고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막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전통적인 서점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죠. 네, 상상이 가네요.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미국 도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외부의 예상치 못한 변화 역시 엄청난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처럼 외부에서 오는 뜻밖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혁신의 기회가 우리 내부의 모순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면서요. 현실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드러커는 이걸 불일치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 이게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월스트리트 증권사들의 착각이 재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착각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그 대형 증권사들은요, 고객들이 당연히 큰 돈을 벌기 위해, 즉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원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객들도 그럴 거라고 여긴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전문직이나 중소사업가 같은 분들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복잡한 투자보다는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전한 자산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공급자의 생각하고 고객의 실제 욕구 사이에 괴리가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를 간파한 중서부의 한 증권사가 있었어요. 네. 이 회사는 월스트리트처럼 부자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외치는 대신에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명명한 특정 고객층,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투자에 막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타겟을 명확히 했네요. 네, 그들에게 채권이나 부동산 신탁처럼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가치를 정확히 짚어낸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업들이 그냥 무시했던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생산자나 공급자는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가 고객에게도 중요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고객의 현실, 고객이 진짜 가치를 두는 지점은 다를 수 있죠. 이 불일치를 찾아내는 것이 혁신의 핵심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혁신도 있죠. 이건 정말 와우하는 혁신들이 많지만 성공 확률은 낮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슈퍼스타급 혁신이죠. 하지만 가장 위험 부담이 큽니다. 드러커는 여기서 단순히 기술 개발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그러니까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사용자 경험, 심지어 규제 환경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걸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연결고리.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술은 개발했는데 상업화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기껏 개발한 기술의 과실을 다른 경쟁자에게 홀랑 넘겨주게 될 수 있죠. 영국의 페니실린 사례가 또 나옵니다. 아까 그 페니실린이요. 네, 플레밍이 발견하고 영국 과학자들이 효능까지 입증했지만 대량 생산에 꼭 필요한 발효공학이라는 핵심 기술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아, 생산 기술을 놓쳤군요. 결국 이 기술을 확보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세계 최초로 페니실린을 괴량 생산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죠. 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영국의 코멧 여객기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였죠. 네, 들어봤어요. 같은 이런 비기술적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 시장 분석이 부족했군요. 결국 시장 분석과 고객 요구 파악에 더 뛰어났던 미국의 보잉과 더글러스가 제트 여객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죠. 흥미로운 건 이런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분석은 오히려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네요. IBM의 컴퓨터 사업 성공도 기술자가 아닌 경영진이 주도했고 듀폰의 나일론도 화학자가 아닌 마케팅 전문가의 통찰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신선한 시각이 전체 그림을 보고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는 오히려 기술 자체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기 쉽죠. 자, 이렇게 기회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드러커가 제시한 혁신 전략들이 있다면서요? 오늘은 대조적인 두 가지 창조적 모방과 고객가치 창조 전략을 살펴보죠. 창조적 모방이라니 모방인데 창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시작한 혁신을 보고 그것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원조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구현해내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더 잘하는 것이죠. 더 잘하는 것. 네,
IBM의 개인용 컴퓨터, PC 진출이 대표적입니다. PC는 애플이 먼저 만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았죠. 하지만 IBM은 시장을 딱 관찰하면서 애플 제품의 약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족이라던가 제한적인 유통망 같은 문제들을 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것, 즉 쉽게 쓸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컴퓨터, 이걸 제공하는 데 집중했죠. 기술적으로는 애플보다 좀 뒤떨어졌을지 몰라도 고객 관점에서 완성도를 높여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모방입니다. 아, 최초가 되는 것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타이레놀도 비슷한 사례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진통제 성분 자체는 원래 있었어요. 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이 성분이 가진 진짜 시장 잠재력, 즉 당시 주류였던 아스피린의 흔한 부작용, 위장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없이 쓸 수 있는 안전한 진통제라는 가치를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아스피린 시장을 잠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원조는 아니었지만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읽고 제품을 재정의한 겁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미 존재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거나 개선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은 없을까요? 창조적 모방이 기존 혁신을 개선하는 거라면 고객 창조 전략, 특히 가치를 파는 전략은 좀 더 근본적인 접근 같은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킹 질레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면도날로 돈을 번 거잖아요. 네, 질레트는 안전면도기 자체를 발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면도기라는 제품을 파는 대신에 면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가치 또는 서비스를 팔기로 생각했죠. 아, 제품이 아니라 가치나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면도기 자체는 거의 원가나 그 이하의 싼 값에 팔거나 심지어 공짜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계속 교체해야 하는 면도날에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군요. 면도날 가격은 원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지만 당시 이발소에 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얻는 결과의 가격을 매긴 거군요. 제록스 복사기도 비슷한 전략이었죠. 비싼 기계를 팔지 않고 빌려주면서 복사한 장당 요금을 받았잖아요. 정확합니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확 없애주니까 많은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도입할 수 있었고요. 제록스는 사용량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복사기 판매가 아니라 복사 서비스 제공으로 비즈니스를 정의한 것이죠. 네. 또 다른 예로 특수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단순히 기름통을 파는 대신에 건설 장비가 고장 없이 계속 작동하는 가동 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팔았습니다. 가동 시간을 판다. 고객인 건설업자에게는 기름값보다 장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였으니까요. 듣고 보니 핵심은 명확하네요.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 제품 원가가 얼마니 얼마에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얻는 효용이나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드러커는 이게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기업이 여전히 제품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객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에 맞는 가치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드러커는 혁신이 번뜩이는 천재성보다는 고된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는 수준, 이걸 개선이라고 하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미래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네. 그리고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5가지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요? 뭔가요? 첫째, 반드시 기회 분석에서 시작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기다리지 말고 앞에서 살펴본 그 7가지 기회 원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고 묻고 경청하라. 고객과 시장의 현실을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현장이 중요하군요. 셋째, 혁신은 간단하고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해야 하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넷째, 작게 시작하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버리지 말고요.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고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처음부터 시장 주도권을 목표로 하라. 단순히 제품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장이나 산업에서 의미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 주도권. 야심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혁신하라.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장기적인 비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혁신의 출발점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당장 존재하는 필요나 기회,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현실에 발을 딛고 시작하라. 그렇죠. 물론 그 혁신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지만 행동의 계기는 현재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대신 발을 땅에 딛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결국 혁신이라는 건 현실에 단단히 뿌리박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규율 있고 실용적인 활동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후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커의 핵심 통찰입니다. 오늘 피터 드러커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혁신이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체계적으로 잡고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주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규율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예상치 못한 성공, 혹은 실패, 혹은 현실과의 불일치처럼 의외 지점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또 창조적 모방이나 고객가치 창조처럼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드러커는 혁신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과 고된 노력이라고 했죠. 네, 노력이군요. 만약 혁신이 정말 이런 체계적인 실천이라면 혹시 당신의 일이나 주변 세상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뭔가 계속 신경 쓰였던 불일치는 없었나요? 오늘부터 그것들을 드러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당신의 손안에 이미 중대한 기회의 씨앗이 쥐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